안녕하세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파업 중인데 갑자기 집으로 월급 명세서가 딱 날아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노조 활동을 좀 열심히 한다고 인사평가에서 혹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런 노사 갈등 상황에서요. 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의 잣대가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실 만한 인사평가 문제, 또 파업증 소통, 징계 정당성, 계약 해석까지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봤으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 노동위원회 판정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법 조항이 현실의 복잡한 그 노사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얻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사례들은 어떤 행위가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고 또 어떤 선을 넘으면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과 논리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단순히 사건 개요만 훑는 게 아니라 각 결정 뒤에 숨어 있는 그 핵심적인 판단 근거, 또 그 의미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례 들어가기 전에 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개념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법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 이게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부당노동행위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째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들어서 근로자에게 해고나 전보, 감봉 아니면 차별 대우 같은 불이익을 주는 거, 이걸 이제 불이익 취급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그 인사평가라던가 징계 사례가 여기에 좀 해당될 수 있겠죠? 불이익 취급. 네네. 그리고 둘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려고 드는 거, 이걸 지배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노조 설립 자체는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노조에게만 은근슬쩍 편의를 봐준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포함되죠. 오늘 파업 중 소통 사례에서 이 쟁점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지배 개입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교섭에 나와도 아주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 이걸 단체 교섭 거부라고 합니다. 이따 계약 관련 사례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거고요. 이 세 가지 틀, 그러니까 불이익 취급, 지배 개입, 단체 교섭 거부, 이 틀을 가지고 사례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불이익 취급, 지배 개입, 단체 교섭 거부. 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면서 첫 번째 주제, 인사평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게 진짜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내가 하는 노조 활동이 혹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 더욱 그렇죠. 그 발레오 전장 시스템스 코리아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들었는데요. 특정 노조 조합원들이 유독 낮은 평가랑 성과급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발레오 전장 사례는 인사평가를 통해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된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노동위원회는 결론적으로 부당노동 행위가 맞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유형 중에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특정 노조원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사실 자체만 보고 바로 부당하다 이렇게 본 건 아니고요. 그 근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가 기준과 과정의 공정성이 부족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근무 태도처럼 평가자의 주관이 좀 개입될 여지가 큰 항목, 이런 거 배점이 높았고요. 심지어는 안전체조 참여 여부라던가 회사 혁신활동 제한 건수가 미비하다, 이런 거. 개임의 핵심 직무 성과랑은 사실 거리가 좀 먼 요소들이 평가에 반영됐다는 거죠. 안전체제요? 와, 그게 성과랑 무슨 상관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평가자가 서술한 내용하고 실제 부여한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고, 뭐랄까, 평가 과정 자체의 신뢰성에 좀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평가 기준도 모호하고 과정도 좀 미심쩍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근거는요? 네, 두 번째 근거는 바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노조,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제2노조라고 불렸는데요. 이 제2노조 조합원들하고 회사가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한 다른 노조 조합원들 간의 평가 등급 분포에서 아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제2노조 조합원의 약 59%가 평균 이하인 B-등급 이하를 받은 반면에 교섭대표 노조 조합원은 단 2.7%만이 그 등급을 받았어요. 와, 59%대 2.7%요? 격차가 엄청나네요. 네, 특히 성과급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 최하위 D등급은요. 전원 제2노조 조합원이었습니다. 전원이요? 와, 이건 진짜 우연이라고 보긴 너무 심한데요? 그렇죠. 이런 극명한 통계적 차이는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다는 강력한 어떤 징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성과 낮은 직원한테 낮은 등급 준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 통계적 차이만 가지고 반노조적인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통계적 차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근거가 중요해집니다. 바로 반복된 차별 행태와 사용자의 반노조적 의사 추정입니다. 이 회사가 과거에도 비슷한 성과급 차별 지급 문제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전력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 점이 지적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2노조를 탈퇴한 일부 직원들의 평가 등급이 그 이후에 눈에 띄게 확 올라간 사례들이 발견됐습니다. 아, 노조를 탈퇴하니까 등급이 올라갔다? 네. 이런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평가 결과의 차이가 단순히 개인의 성과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어떤 특정 노조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반노조적 의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봉이 최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 파급력은 실로 엄청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판정에도 개선이 없었고 노조 탈퇴하니까 등급 올려주고 이런 정황 증거들이 딱 모이니까 단순한 성과 차이가 아니라 의도된 차별로 볼 수 있었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노조 간부처럼 근무 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사용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평가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그 JT 친해저축은행 사례에서 문제가 됐다고요? 역시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 JT 친해저축은행 사례에서는 노조 지회장하고 수석 부지회장이 둘 다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는데 이건 역시 부당 노동행위, 즉 불이익 취급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선 지회장의 경우를 보면요. 주 40시간 전체를 면제받아서 노조 활동에만 전념했어요. 그래서 평가 대상 기간 6개월 중에서 실제 은행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그 회사 내부 규정에 있는 최소 기준인 3개월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야 맞는 거죠. 평가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지회장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건 뭐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한 불이익 처우라고 본 겁니다. 수석 부지회장의 경우는 조금 더 미묘합니다. 이분은 주 20시간을 면제받아서 일부 근무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평가 대상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분의 근로시간 면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오직 개인 대출 실적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과거에는 개인 실적이 좀 부진하더라도 소속 지점의 전체 실적 같은 걸 좀 참작해서 평가했던 그런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과거랑 다르게 평가했다. 네. 더구나 이 은행은 노조 설립 초기에 사내 게시판 같은 데다가 노조 활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공지를 올렸던 그런 전력도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면제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적 평가는 노조 간부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결과만 딱 보는 게 아니라 평가 과정 전체의 공정성, 합리성, 그리고 뭐 타임오프 같은 특수한 상황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거네요. 특히 과거의 관행이라든지 사용자의 이전 태도 같은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이 평가 기준이 정말 객관적인지 또 나에게 좀 불리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인사평가처럼 또 민감한 주제가 있죠. 바로 파업 상황에서의 소통 문제입니다.
이게 노사관계가 정말 급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오해를 사거나 또 법적 문제로 확 번지기 쉬운데요. 그 한국철도공사 사례를 보면 회사가 파업 중인 조합원들 집으로 급여 안내서라는 걸 우편 발송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뭐 직원들 문의가 많아서 친절하게 안내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이걸 파업 참여를 위축시키려는 압박이다. 즉 지배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했죠.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행위를 지배 개입 부당 노동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그 친절한 안내라는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회사가 조합원들의 급여 관련 문의가 엄청 많았다, 쇄도했다, 그래서 안내서를 보낸 거다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 이걸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뭐 콜센터 통화량 기록이라던가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아, 문의가 많았다는 걸 입증을 못했다. 그거 참 무효네요. 그럼 그 내용이나 방식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례적인 방식과 내용입니다. 평소에는 급여 명세서를 집으로 우편 발송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이 파업 기간 중에만 이런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내용 역시 단순한 급여 내역 안내를 넘어서서 파업이 계속 길어지면 받게 될 급여가 확 줄어든다. 이 점을 아주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시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액까지 적어서 보냈다고요? 네, 심지어 일부 봉투에는 수신인을 그냥 이름만 적는 게 아니라 오 조합원 가족분께 이렇게 표비해서 발송하기도 했어요. 아이고, 가족분께라니. 이건 좀 선 넘은 느낌인데요. 그냥 정보 전달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정말. 그렇죠. 이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시켜서 조합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안내서 발송 행위 하나만 본 게 아니라 다른 관리자들의 행위와 결합해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일부 관리자들이 조합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뭐 서한을 보내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지금 복귀 안 하면 나중에 큰 금전적 손실 입는다. 이러다 돌아갈 직장만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노골적인 복귀 종용이나 협박성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아, 다른 압박도 같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회사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관리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제지나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어떤 묵인 또는 방관행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급여 안내서 발송을 포함한 이 일련의 행위들이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 의사를 위축시키고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즉 지배 개입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급여 안내서 하나만 딱 놓고 본 게 아니고 그걸 보낸 시점의 특수성, 파업 중이라는 거, 또 이례적인 방식, 우편 발송, 가족 언급, 그리고 다른 관리자들의 그런 압박성 메시지나 회사의 방관 태도까지 이 모든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배 개입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군요. 이 사례는 파업 중에 회사가 하는 소통 행위가 그 내용뿐만 아니라 맥락과 방식에 따라서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 개입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합법적인 정보 제공과 불법적인 압박 사이의 경계, 이게 상황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조 활동과 징계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노조 활동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회사랑 의견 충돌이 생기고 때로는 이게 징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코레일 관광개발 사례가 이게 좀 복잡하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KTX 승무원들이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뭐 해고, 강등, 감봉 이렇게 다양한 징계를 받았는데 결과가 좀 갈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 사례는 징계의 정당성하고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 그 사이에 아주 미묘한 경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여러 건의 징계 중에서 해고, 강등, 감봉 같은 일부 중징계에 대해서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 행위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의 지배 개입 의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경징계 사유는 정당하다고 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판단이 좀 달랐던 거죠. 어떤 행위가 부당 징계로 판단되고 또 어떤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본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당징계, 그러니까 불이익 취급으로 본 경우는요. 주로 회사가 징계 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실질적으로는 헌법하고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주 안에 속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근무 시간 외에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라던가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또 사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회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행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특히 회사가 문제 삼았던 것 중 하나가 근무 시간 외에 승무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였는데 회사 규정에 이걸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고 또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비난받을 만한 행위도 아니라고 봐서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아, 규정이 없으면 괜찮군요. 네. 또 게시글 내용 중에 일부 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사실에 기반한 문제 제기나 비판에 해당한다면 이건 역시 보호받아야 할 노조 활동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일부 사유는 아예 징계 사유 자체가 좀 불분명하거나 회사가 그 비위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 경우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노조 활동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용인되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노조 활동이라는 이름표 뒤에 숨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죠. 이 사건에서도 일부 징계 사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해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아니면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행위,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된 복무 규정 위반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즉, 노조 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듣고 보니 징계 사유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정말 복잡하네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비판하고 허위사실 유포 사이의 경계, 이게 참 모호할 때가 많을 텐데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조합원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지배 개입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불이익 취급은 인정됐는데 말이죠. 좀 이상한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일부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즉 불이익 취급으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징계들이 모여서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와해시키려는 어떤 조직적인 의도, 즉 지배 개입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노동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거나 징계 양정이 좀 과도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노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어떤 계획적인 의도였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불이익 취급하고 지배 개입은 인정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징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노조 전체에 대한 지배 개입 의도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말 섬세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계약과 관련된 사례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판매원, 그러니까 카마스터 분들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회사랑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 판매 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노조가 회사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아니 이미 계약 끝난 사람들이니까 교섭 대상 아니다 이러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당노동행위, 구체적으로는 그 단체 교섭 거부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사례에서는 회사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교섭 요구 시점에 유효한 계약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단체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조합원들 중에서 해당 회사와 유효한 판매 용역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계약 기간이 이미 다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교섭 의무도 없는 건가요? 근데 계약서에 보통 갱신할 수 있다 이런 조항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물론 계약서에 쌍방 합의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조항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런 조항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당연히 계약 갱신해 줘야 할 어떤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실제로 노사 간의 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었고요.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 후의 계약 갱신 요구는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교섭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들의 재계약 문제는 원칙적으로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 계약갱신 요구는 의무 교섭 사항이 아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카마스터들이 이전의 계약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을 때 그 해고가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돼서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요? 근데도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과거의 그 부당해고 판정은 계약 기간 중에 부당한 해지에 대한 판단이었고 이번 사건은 그와는 별개인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관계 종료의 문제이므로 이전 판결의 효력이 계약 만료 후에 교섭 의무까지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 과거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더라도 그건 그거고 계약 기간 자체가 만료되었다면 교섭 요구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계약 형태나 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럼 계약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이미 체결된 단체 협약의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 학교법인 A 사례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학교법인 A 사례는 자녀 학비 지원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단체 협약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본 대학에 취업하는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도 이 조항에 따라서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대안학교도 넓게 보면 중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지원해줘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은 바로 문헌 해석의 원칙이었습니다. 단체 협약과 같이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쓰여진 문헌대로, 즉 글자 그대로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네. 이 사건의 단협 조항에는 지원 대상을 중학교, 고등학교, 본 대학이라고 명확하게 딱 열거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안학교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 학교법인이 대안학교 학비를 지원해준 전례도 없었고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대안학교가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단체 협약 조항의 문헌적인 의미상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만약에 대안학교까지 포함하려고 했다면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내용을 명시했어야 한다는 취지죠. 이야, 계약서나 단체 협약의 문구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하는군요. 정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좀 애매하게 넘어가거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면 나중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 노사 간의 약속인 단체 협약은 그 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는 길이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 부당노동 행위라는 법률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또 다면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 문제부터 파업 중 소통 방식, 징계의 경계, 계약서 문구 해석까지 단순히 법 조항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었네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들처럼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떤지, 또 입증 자료는 있는지 없는지, 관련 법규나 판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들 속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떤 균형점을 찾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노사관계의 현실과 또 법의 적용을 이해하시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나눈 사례들을 쭉 들어보니까요. 결국 문제가 커져서 노동위원회까지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시간과 또 감정 소모를 요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커지기 전에 회사와 직원 또는 노조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좀 더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없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례들 속에 역설적으로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가의 공정성, 소통의 진정성, 약속의 명확성 같은 이런 가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진다면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